환경바이오 인사이트는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 신기술, 최신 투자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온라인 매거진과 함께 종합 바이오 매거진도 매달 발행하며 국내 유일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전문 매체로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는 최적의 뉴스만 제공하겠습니다. 미래 바이오 산업을 위한 믿음직한 성공 파트너, 환경바이오 인사이트. 이어서 두 번째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님께서 미중 전략경쟁 시기에 중국의 전략에 대해 소개하시겠습니다. 중국 증시의 방향성도 함께 짚어볼 예정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중국 전문가인 전병서 소장님은 여의도 금융가에서 애널리스트와 IB뱅커로 근무할 당시 한국 IB 업계 최초로 차이나 리서치와 중국 기업 한국 상장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중국통으로서 중국에서 상하이 하나투자자문과 상하이 중국경제금융센터에서 일했고 상하이 차이나 데스크 자문위원으로 지냈습니다.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댓글로 질문 올려주시면 강연 후모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서 소장님을 모셔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병서라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요? 그래서 중국이 크게 피해를 보겠지만 중국이 피해를 보는 것만큼 사실은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의 전쟁 중에서 그 중국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그 미중이 왜 싸우는가에 대한 관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의 11월 3일에 대통령이 누가 될까요? 그래서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별 상관없다.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스토리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런 미중의 전략 경쟁에서요.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을까요? 중국의 전략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대응이라면 대응 또는 우리 전략이라면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이 싸우는 이유는요. 돈과 권력은 절대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평양에 고래 두 마리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차트가 무슨 차트냐 그러면 600년 이후에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중국, 영국, 미국 GDP의 비중입니다. 보시면 빨간색이 중국이고요. 파란 색깔이 영국이고 남색이 미국입니다. 지금 보시면 빨간 색깔이 1900년대에 이후에 들어와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금 빠르게 올라왔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중국이 너무 컸다는 거죠. 뭐 가을이 되면 미당 서정주의 시가 생각이 나긴 합니다만은 미당은 그 자기를 키운 것에 8알이 바람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중국을 키운 것에 7알이 미국이다. 미국이 물론 중국이 뭐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3번의 헛발질이 있었습니다. 2001년에 중국을 WTO에 가입을 시키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그 범주 안에 들어가면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기대를 했고 이때 중국 GDP가 미국 GDP의 13%였습니다. 두 번째는 2009년에 미국에서 불이 났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그 태평양을 건너서 만리장성을 친 중국은 여기서를 피해갔고요. 이때 중국이 미국 GDP의 36%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0년에 코로나가 발생은 중국에서 했지만 큰 대형 사고는 미국에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중국이 미국 대비해서 거의 한 71%에서 73%까지 가는 이런 상태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서 모든 대국은요, 최근 500년을 놓고 보면 제조대국으로 시작해서 무역대국으로 형성하고 군사대국으로 이제 강대해지고 금융대국에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제조에서 세계 1등은 지금
중국이고요. 무역에서 1등도 중국입니다. 그러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대국에서는 2등, 금융 2등입니다. 미중에서 그 전쟁을 했을 때요, 누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아마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 조금 당혹스러울 수도 있지만 제조로 하는 무역 전쟁에서는 미국은 중국 못 이긴다. 왜? 왼쪽 차트를 보시면 저것이 미국을 100이라고 했을 때 중국이 얼마인가인데요. 제조업은 미국 대비 중국이 179%, 무역은 110%, 수출은 151%입니다. 최근 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그렇게 세게 했지만 중국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중의 전쟁은 결국은 싸움은 미국이 잘하는 것을 해야지 중국이 잘하는 것에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을 규제를 하죠. 수입은 미국 대비 이제 중국은 8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기술력, 군사력은 36%, 금융은 3%. 결국은 앞으로의 전쟁은 바로 군사력, 금융력에서 싸움 나는 이 기술과 금융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그 IMF가 미중의 그 전 세계 경제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미국하고 중국의 경제력 격차가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은 마이너스 성장, 중국은 플러스 2%, 1.9% 성장하면은 대략 한 71에서 73%를 가고 2025년에는 미국 대비해서 중국이 한 90%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보다도 성장률이 매년 한 5% 정도씩 낮아진다고 가정을 하면, 그렇게 가면은 2029년이면요 미국 경제를 중국 경제가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중국이 한 15% 정도씩 하락하고 미국이 한 5%씩 하락한다고 하면 2033년에 이것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중의 전쟁은 뭐 다르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요, 결국은 힘과 시간의 싸움입니다. 이번에 그 2차 토론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넘어갔고 3차 토론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많은 언론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1차 토론 때 28% 지지율에서 39%로 거의 11%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여전히 60, 53. 그래서 2차 토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에 비해서 이제 열세였습니다. 그리고 5개 분야, 경제, 뭐 이제 그 코로나19, 뭐 외교 정책, 인종 문제, 기후, 뭐 이런 5개 분야에서도 누가 더 잘했냐고 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는 잘했다, 토론 잘했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4개에서는 전패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잡는 것은요, 바이든 후보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코로나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 217개 나라에서 4,200만, 뭐 엄청난 감염인데요. 미국이 놀랍게도 전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가진 미국이 전 세계 확진자의 21%, 사망자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지금 이 미국이 다시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어제 최근 며칠 사이에 사상 최대치를 넘어서 8만 명을 넘어선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지금 거의 2차 대전 수준이다. 사망자 수로 보면 1차 대전 때 죽은 군인의 숫자가 11만 6천 명인데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죽은 사망자 수가 22만 9천 명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 죽은 사망자 수가 40만 5천인데요. 2차 대전에 죽은 사망자 수는 5년 동안 죽은 건데 지금 코로나19는 최근 7개월 동안에 22만 명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 주가가 굉장히 좋긴 했습니다만은 좀 찝찝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미국은 코로나19를 이제 경제의 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역사 이래로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높은 통화 증가율, 그리고 가장 많은 재정 지출, 통화 증가율 22%, 재정 지출 92%를 올렸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증시를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뭐 미국은 거의 돈대포를 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2차 대전 중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부채를 놓고 보면 미국은 1차 대전, 2차 대전 뭐 다 빚을 이제 내서 그 전쟁을 했었는데요. 2차 대전 수준의 부채 비율이, 국가 부채 비율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 지금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세상이 뭐 복잡하다고 그러지만 단 하나, 뭐 방고불변의 진리는 번 거보다 많이 쓰고 남의 돈 겁 안 내고 갖다 쓰면 부채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부채가 많아지면 이게 성장률이 이게 낮아지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트럼프
뭐 두 후보 중에서 누가 될 거냐 하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바로 돈입니다. 최종 토론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놓고 보면 왼쪽 차트에 이제 첫 번째 동그라미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을 이길 뻔했다가 이 간격이 확 벌어지는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감염되고 나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완전히 간격이 이제 멀어졌고, 그리고 지금 뭐 한국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콘크리트 지지 세력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마음이 변하는 부동 세력이 있는데 미국의 역대 선거는 6개 스윙 스테이트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놓고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6개 스윙 스테이트에서 점유율이 지지율이 반등은 했지만 이 전체적인 결과는 놓고 보면 6개 주 전체에서 전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윙 스테이트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2012년, 16년에 놓고 보면 이 6개 주에서 누가 많은 표를 확보했냐가 최종 대통령 당선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2012년에는 공화당이 둘, 민주당이 넷, 민주당이 당선됐고요. 2016년은 공화당이 전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10월 달 들은 지지율에서는 이 공화당이 노스캐롤라이나 하나 정도에서 박빙이었고 민주당이 5개입니다. 근데 아마 가장 최근에 어제자로 보면 6개 주를 전부 민주당이 다 석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 많은 플로리다하고 펜실바니아도 놓고 보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지지율은 갭이 여전히 있다. 그래서 돈한테 물어볼 때 이제 도박사들은 어디다 배팅을 했냐를 보면 이게 그 3차 토론이 끝나고 나서도 지금 바이든 쪽은 더 올라갔고 트럼프 쪽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한테 물어보라고 그랬을 때 결국은 어디 누구한테 더 도네이션을 많이 했는가 선거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5억 9천, 바이든은 9억 3천입니다. 거의 2배 가까운 기부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7월달, 8월달 이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월등히 많았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가장 이제 산업 쪽에서 역점을 두고는 것이 신에너지, 뭐 기후협약 이런 건데 주가도 이미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신에너지 ETF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도는 얘기를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2차 토론은 코로나 때문에 서로를 못하면서 두 사람이 서로 이제 각자 토론회를 했는데요. 자가 발전한 거죠. 거기서 놓고 보면 아주 여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은 마스크까지 쓰고서 이 다리를 꼬고 이제 앉아서 한 사람은 바이든이고 아주 이제 열을 내서 세게 얘기한 것이 트럼프였습니다. 그래서 뭐 싸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초조하면 진다. 이제 그런 얘기 있죠. 초조하면 지고 먼저 코피 나면 진다는 것인데 지금 놓고 보면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초장 느낌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언론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죠. 조 바이든이 나이가 너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학번을 보면요. 1942년생하고 46년생인데요. 62학번이나 66학번이나 글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뭐 4살 어리긴 하지만 이 나이 갖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 선거에서도 그 선거에는 졌지만 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겨서 성공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모든 이제 지지율에서 다 여론조사는 떨어졌지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합니다. 그러나 선거에는 지고 대통령의 선거인단 투표에서 당선된 운 좋은 대통령이요. 미국 역사에 딱 5명 있습니다. 그중에 3분은 1800년대 사람이고 2000년대 조지 부시하고 도널드 트럼프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 거의 전생에 나라를 구한 이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운이 좋기로. 그러나 이 4명의 사람들 중에서 그 다음번 선거에서도 또 선거에는 지고 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당선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이든에 대해서는 뭐 트럼프가 명명한 그 슬리피조, 졸리는 이제 바이든 할아버지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얘기하는 그건 결국은 이미지 조작이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선거에 실패합니다. 10번 선거 나가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10전 10승, 100전 100승하는 이제 정말로 똑같이 트럼프 이상의 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뭐가 결정짓냐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1월 3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12월 14일에는 바이든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수는요, 거의 8,800만 명에 가까운 이제 역대 최고로 우편 투표하는 사람이 58% 많아졌습니다.
보통 8에서 한 20%인데 이번에 코로나19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유권자 수로 놓고 보면 이제 총 유권자가 2억 5천만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투표율을 한 55%, 60% 1억 5,200만 명이고 여기서 58% 우편 투표율을 하면 8,800만 명이 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 그 공화당 민주당의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득표는 480만 표를 96년 이후에 보면 이 6차례 선거에서 480만 표 받으면 이제 이기는 겁니다. 적게는 한 280만 표, 50만 표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미 한 며칠 전 자료입니다만은 1,900만 명이 이미 우편 투표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보면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 우편 투표보다는 현장 투표를 훨씬 선호합니다. 58%가요. 그리고 민주당은 73%가 우편 투표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만약에 50대 5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11월 3일 현장 투표에서는 24대 15 이 공화당이 우세고요. 우편 투표에서는 26대 42 두 개를 합치면 52대 58 그래서 11월 4일 현장 투표에서는 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썼다고 할 수가 아마 발표가 날 가능성이 높지만 우편 투표까지를 합치게 되면 이 왕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대선에 관심이 많지만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하원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상원이 100명, 하원이 435명인데요. 하원은 임기 2년이고 상원은 이제 6년이지만 2년마다 33명씩 교체를 하는데 이번 선거에서 하원전은 435명하고 상원 3분의 1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하원은 민주당이 215대 185로 우세고요. 상원은 공화당이 박빙 우세입니다. 45대 46 한 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대 이제 미국의 대통령을 놓고 보면 대통령도 민주당, 상원도 민주당, 하원도 민주당이었던 경우가 딱 3번 있었습니다. 2번 있습니다. 92년하고 2008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 뭐 여론조사대로라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상원 하원을 다 민주당이 이제 집권하는 경우 아니면 현재와 같이 상원은 공화당이 집권하는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상하원과 대통령을 다 민주당이 먹는다고 하면 바로 92년 이제 빌 클린턴, 2008년 오바마 요 스토리를 다시 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이제 그 시나리오의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 바이든 승에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확률이 높고요. 트럼프가 집권하고 양원 지금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하는 것이 그 다음번 이제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요.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공약을 놓고 봤을 때 두 사람의 공약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재미난 것은 대중국 관계인데요.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관세를 이용한 중국 제재 계속 하겠다는 건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 높은 관세율로 과세해서 이걸로 뭘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특히 농산물 제품 같은 경우는 보복 관세 취소하겠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이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두 사람의 공약이 재정, SOC, 대외 정책, 세금 정책, 고용 정책, 의료 정책 전부 반대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되면 뭘 할 거냐고 그럴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 지금 반대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나리오를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물론 가능성입니다만은 지금 미국의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이제 확률이 있는 바이든이 대통령이고 상하원을 민주당이 다 이제 장악하는 경우 한 40% 확률, 바이든이 당선되고 상원이 공화당, 그다음에 하원이 민주당을 하면은 한 30%? 이랬을 때 이제 재정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시나리오 1의 경우는 이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금이 문제가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세를 세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34%의 법인세율을 21%에 13%에 낮춰줬죠.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뭐 우리로 친다고 하면 좌파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세금을 말도 안 된다. 그래서 21%에서 28%까지 7%포인트 올리겠다는 겁니다. 대기업 이제 부자 증세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SOC 투자는 신에너지 투자를 왕창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역글로벌화를 얘기를 했지만 바이든은 글로벌화 계속 유지한다. 그래서 무역 마찰은 상대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바이든, 공화당, 민주당 이런 순위 되면은 아마도 이 대규모 재정 정책은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가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주가가 폭등하고 바이든이 되면 폭락할 것이냐. 근데 재미난 것은 그 최근 이제 한 열 몇 분의 미국 대통령이 집권했던 기간에 주가 상승률을 보면 재미난 것은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주가 상승률이 1등, 2등이었습니다. 클린턴 때 210%, 오바마 때 182%, 공화당에서는 이제 이 129%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주가 상승이 굉장히 높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클린턴이나 버락 오바마처럼 집권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하는 경우를 보면 주가가 아주 장기 상승을 하는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주식시장에서도 재정정책 그 2조 2천 또는 1조 8천을 언제 이게 합의 본향을 갖고 얘기를 막 하지만 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 여기에 이제 그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상태에서 뭘 하기도 어렵고 민주당도 이것이 누구한테 이득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의 전쟁을 하면 중국은 어떤 전략으로 가냐 하는 건데요.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트럼프는 전투에서 이기려고 그러고 시진핑은 전쟁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디커플링을 얘기를 하지만 중국은 내심 디보싱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지만 미국하고 중국은요, 자기를 돕는 자만 돕습니다. 확실하게 편가르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중이 싸울 때 우리가 어부지를 할 것인지, 뭐 중국말에 그런 말이 있는데요, 원숭이를 길들이려고 닭을 잡아서 피를 보여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닭이 되면 아주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지금 역대로 전 세계에서 놓고 보면 중국이 코로나19 이후에 대중국 호감도가 최악입니다. 가장 나쁜 데가 일본, 2등이 프랑스, 3위가 한국, 미국이 6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역대로 모든 나라에서 그 반중 감정이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뭐 이 제재는 어떻게 하냐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를 건다는 겁니다. 중국 탄압의 이제 이 대외 정책에서 가장 큰 목표고, 정치, 여론, 기술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에 줄을 서도록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잠깐 보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코드 블록 같은 이런 걸 하게 되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힘의 경쟁을 하겠다는 것인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다자주의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기타 잠재적인 도전 국가에 대해서는 규칙과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국가 동맹을 통해서 제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제재는 분명한데 결이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중국을 컨트롤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것이 클린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아예 농경사회로 시켜버려야 된다. 그래서 통신 장비에서 하웨이를 제재를 했고, 반도체에서 하웨이를 제재를 했고요. 지금 플랫폼 틱톡하고 웨이신을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더 가게 되면, 이게 진도가 나가면 아마 안드로이드나 이제 OS를 이거를 이제 중국을 못 쓰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더 이제 센 것은 바로 금융 네트워크를 차단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로 이제 클린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 미국은 중국을 완벽하게 포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의 이제 파급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함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아시아 쪽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EPN입니다.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제 여기에 지금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나라들을 동맹을 지금 이제 하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쿼드 블록, 아세안, 나토, 지금 요 그 4+3, 그래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여기를 같이 동맹으로 이제 만들고 추가적으로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을 집어넣는, 이것도 결국은 중국을 포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이제 중거리 미사일 그 포위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 경제, 그리고 나토, 그리고 이제 군사력망까지 중국을 완전히 포위하는 전략으로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쪽으로 가냐 그러면요, 이제 미국의 시스템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해야 되는 미국의 이제 대통령 선거, 지도자 선거 약점을 이용해서 4년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표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제 그 미국을 어떻게 업어치게 할 거냐. 그래서 이 4년마다 미국은 반드시 전투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주석이 5년에 한 번 이제 그 임기인데요. 원래는 이제 2번 연임해서 10년을 할 수가 있는데 2018년에 시진핑 주석이 헌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연임 조항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계속적으로 연임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등은 힘으로 갖다 밀면 되고 전략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2등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힘을 기르는 시간의 전략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아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미국이 뭐 지금처럼 2% 3% 정도의 성장을 하고 중국이 한 5% 내외의 성장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미 2014년에 구매력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추월했고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028년에서부터 한 33년 사이에 경제 규모에서 차이가 나고 이때 이 사이에 미중이 가장 격렬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여기에 대한 중국의 전략은 첫 번째 싸우지만 판은 절대 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 네 가지의 국가의 힘에서 미뤄봤을 때 지금 제조를 기반으로 하는 무역에서만 중국이 강점이 있고 나머지 세 개 분야에서는 지금 붙었다고 그러면 100% 중국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싸우는 척은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발을 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뒤에서 힘을 기르는 쪽으로 간다. 싸우되 절대 판은 못 깬다. 두 번째는 미국은 이제 그 중국에서 모든 공장 다 빼자. 뭐 이렇게 이제 가고 있고 그러나 말만 그렇게 했지 실제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를 전부 미국에서 단 한 대도 만들지 않습니다. 중국의 박스콘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능한 대로 이제 미국으로 회귀시키거나 다른 나라로 보내겠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인데 중국은 내심 지금 뭘 하냐 그러면 미국의 지금 상황을 놓고 보고 전략을 놓고 봐서 아예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보싱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아메리카나이제이션,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이제 이거를 해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번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신의 한 수는 바로 이 통신하고 5G하고 반도체를 이것을 제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무역으로 전쟁을 2년 동안 했지만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는 걸 알았고요. 또 실제적으로 한국의 뭐 많은 언론에서 미중의 전쟁에서 중국이 완패를 했고 미국이 이제 완성을 했다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보기도 했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미국은 완성을 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중국이 완패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를 제재하면서 중국이 무역 전쟁이 아닌 기술 전쟁에서 뜨거워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전략은 미국 기술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US 테크 프리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지금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개최된 중국의 그 14차 5개년 계획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기 앞으로 5년 동안의 큰 경제 빅픽처를 이제 냈는데 거기에 키워드가 바로 쌍순환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키워드 정치를 잘하는데요. 지난 5년 동안의 중국의 경제는 공급 측 계획이라는 거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구조조정을 했다는 거고요. 이번에는 쌍순환이라는 단어를 갖고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 그럴 때 제가 볼 때는 딱 두 가지 워드로 내수 플러스 국산화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14억의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내수 갖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작년에 전 세계 럭셔리 시장, 명품 시장의 35%를 중국이 가져갔고요. 전 세계 9대 명차의 27%를 중국이 소비를 했고 전 세계 면세점의 매출의 절반을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중국 지금 내수 시장이 이번 뭐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소매 유통 시장의 규모가 금년도에 미국을 추월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은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미국에서부터 가전, 철강, 화학, 자동차, 뭐 전자 이 산업들이 기러기 날아가듯이 순서대로 날아왔지만 지금 중국의 기러기는 왼쪽 기러기입니다. 큰 붉은색 기러기 한 마리가 날아가고 그 주위에 이제 작은 기러기에 따라가는. 그래서 중국은 지금 양산이 목적이 아니라 기술이 목적입니다. 기술만 확보한다 그러면 이거 양산 그거 천천히 됩니다. 그리고 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적자가 나면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데요. 중국은 적자가 문제가 아니라 제품만 만들면 된다. 이게 지금 반도체 전략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메이드 인 차이나, 그래서 중국 제조 2025라는 이제 거대한 이 10가지의 핵심 기술 국산화 전략을 얘기를 했다가 미중 무역 전쟁의 과정에서 중국이 이걸 포기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겉으로만 포기했고 이것을 이름을 싹 바꿨습니다. 4가지 핵심 기술 기초 산업이라고 붙여서 그대로 가서 갑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의 다른 의미는 이제는 국산화, 로컬라이제이션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반도체 어떻게 할래? 그러는데 중국의 전략은 원자폭탄 개발 전략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1959년에 아무 이제 기초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핵 개발에 착수해서 5년 만인 1964년에 핵을 개발하는데 성공했고요. 3년 뒤에 수소폭탄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이제 반도체에 있어서 지금 미국이 궁극적으로는 반도체로 중국을 완전히 이제 포위하고 목을 조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걸 어떻게 탈피하려 하는 방법을 지금 실리콘 반도체 기파 안에 들어가는 물질이 이제 실리콘 SI인데요. 이 SI로 만든 반도체는 뭐 거의 99%가 미국 기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트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SI가 아닌 실리콘이 아닌 SiC, 실리콘 카바이드나 GaN, 갈륨 나이트라이드 같은 제3세대 반도체를 이걸 국산화함으로써 미국의 기술에서 벗어나겠다.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사실은 반도체인데요. 지금 뭐 석유가 큰 수입 품목이었지만 지금 반도체는 석유보다 750억 불을 더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반도체 생산을 놓고 보면 이게 공장이 없이 디자인만 해서 그 파운드를 맡기는 백 디자인이 42%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SMIC라고 하는 이제 파운드리 회사 요거를 믿었는데 미국이 이 회사한테 어떤 미국 기술도 주지 말라고 한다는 것을 검토한다고 얘기를 하고 아직 금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세트 업체는 하웨이고 그 칩을 만들어주는 파운드를 해주는 회사가 SMIC인데 지금 하웨이에 대해서는 반도체 제재를 했고 SMIC 중심구 어지에 대해서는 미국 기술이 들어간 소프트웨어 장비 이걸 공급하지 말라. 이것을 상무부가 검토한다고만 얘기를 아직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국산화 전략은 이제 다른 것이요. 지금 한 달 전인가요? 지금 반도체를 가공하는 이제 미세 기술이 지금 중국은 한 14나노 정도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로를 그리는 붓의 가늘기가 중국은 지금 14cm짜리 붓으로 그린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한 5cm짜리 붓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가늘어질수록 많이 그릴수록 집적도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중국 정부가 한 달 전에 28cm 정도의 이 붓으로 그릴 수 있는 반도체 기술을 가진 회사는 10년 동안 세금 감면해 주는 법인세 25%를 빵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게 중국의 지금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이 가는 것은 앞으로 5년 동안 2021년부터 25년까지 중국의 전략입니다. 이게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29일까지 북경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5년 계획이 나오지만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15년 동안 2035년까지의 중국의 마스터 플랜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은 뭐 회의하다가 끝나나 이럴 정도로 5년마다 한 번씩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그게 1중전, 2중전, 3중전에서 7가지 회의를 하는데 그 중에서 4차 년도에 하는 회의가 5중전입니다. 이 5중전이 중요한 것은 바로 향후 5년 동안의 경제 계획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로 요 5개년 계획을 대략 한 10월 달에 이제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3월에 이제 정식으로 공포를 하게 되는데요. 역대로 보면 3번 중에서 2번은 이제 주가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고 한 번은 이제 밑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떨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면서 2035년에 뭐 중국말로 사회주의 현대화라고 하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경제에서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 1등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군사력에서 세계 1등 하겠다는 이게 중국의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 2035년까지의 마스터 플랜이 이번에 나오게 되고 여기에 이제 중국이 뭘 하겠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번 계획을 이제 하려고 2018년부터 준비를 했고 2년 동안 그래서 29일 오늘 포함해서 4일 동안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최종적인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중국은 5년마다 한 번씩 경제계획을 잡는데요. 1980년부터 지금 30년을 놓고 보면 매년 목표 성장률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게 12차례까지는 항상 목표를 추가하는 이제 실적을 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13차 5개년 계획에서는 목표보다도 한 0.9% 정도 목표 달성을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역대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못한 5개년 계획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벌충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5개년 계획 자체를 보시면 오른쪽이 목표 대비 실적의 격차입니다. 항상 빨간색이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앞으로 5년의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 15년의 장기 계획에서 2가지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제 구조 전환. 여기는 테크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이제 쌍순환 경제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놓고 보면 이 테크 쪽에서는 반도체, 5G, 클라우드, 빅데이터
여기에 관련되는 기술 정책이 이번에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수경제 쪽에서는 소비하고 SOC에 관련되는 얘기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이제 그 5개년 계획에서 또 하나 등장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쌍순환이라는 이 키워드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뭐 중국은 참 묘한 나라라서요. 그 10,000자짜리, 30,000자짜리 정부 발표문에 도나 표와 그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이제 뭐라고 써놓기만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은 뭐가 중요하냐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의 빈도수가 얼마냐로 보게 되는데요. 이번에 보면 안전, 시큐리티 문제, 그다음에 과학기술, 그리고 하이 퀄리티, 요게 빈도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아마 5개년 계획은 과거와 달리 국가 안전이라는 문제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성장에다가 안전이 숨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안전은 영토, 군사, 기술, 뭐 네트워크, 생물, 요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경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시큐리티 문제가 여기에 어떻게 스며들지가 관심이고 이게 이제 증시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9일 날 이제 그 앞으로 5년간의 목표가 나오겠지만 대략적으로 놓고 보면 지난 5년 동안은 공급 측 개혁, 뉴노멀이라는 것이 이제 키워드였다면 이번에는 소위 말하는 공급 측 개혁은 더 심화하고 쌍순환을 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내수 중심 성장 플러스 기술 국산화, 요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GDP 성장률은 뭐 지난 5년 동안은 6.5를 목표로 했지만 이번에는 한 5에서 5.5, 도시화율은 매년 1% 정도. 그리고 지금 이런 전통적으로 경제, 혁신, 민생, 환경에 관한 4가지 지표에 대한 목표치가 나오는데 이것은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이 나오는 지표가 대외 에너지 의존도, 그 신경제, 뉴이코노미의 부가가치 비중, 그리고 반도체, 신에너지 등에서 첨단 기술의 목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투자한 중국 반도체 회사의 미래를 보는 중요한 이제 단초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사회 안전 중에 중요한 게 고용인데 고용에 관한 얘기도 아마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제 내수에서 중요한 그 쌍순환 요것을 어떻게 내수 확대를 어떻게 하냐는 건데 지금 2가지를 아마 6단계까지 갈 것 같은데 감세하고 비용 인하를 했고 그 재정 확장을 통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대규모로 SOC까지를 이제 건설했습니다. 중국은 금년에 지방정부한테 1조 위안 170조 원의 채권을 발행해서 엄청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할 것이 바로 이제 신흥산업 발전 그리고 도시화, 그 다음에 임금 인상을 통한 주민 가처분 소득, 그리고 금융 완화를 통해서 이제 소비자 금융 확대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아마 앞으로 5년 동안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술을 봐야 되는데 기술의 경우는 지금 이제 등소평 때부터 이제 과학은 제1의 생산력이다 등소평 이런 말을 했는데 시진핑은 과학은 이제 과학기술은 제1 생산력이 아니라 제1 생산 동력이다. 그러면서 드디어 혁신 주도형 발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뺏기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2030년, 2050년에 마스터 플랜을 이미 2016년에 만들어 놓고 이걸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하는 중국 제조 2025 그리고 13차 5개년 계획에서 첨단 산업 육성을 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중국은 12차 5개년 계획 2010년에 만들었던 그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중국 제조 2025도 전력 장비와 농업 장비 요 2개만 추가가 됐고 13차 5개년 계획에서도 디지털 창의 산업 하나만 추가됐을 뿐 중국은 벌써 20년째 이 어떤 그 트렌드를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중의 전쟁은 결국은 이 무역 전쟁으로 미국이 시비는 걸었지만 진짜 전쟁은 기술에서 목을 조르고 금융에서 돈을 털어가는 전쟁이 미중 전쟁의 큰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최근 2년 동안 무역 전쟁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누가 이겼냐를 놓고 보면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2천억 불의 무역 수지 흑자를 줄이겠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미 흑자 작년에 274억 불 줄었습니다. 중국이. 근데 문제는 미국이 그렇게 세게 제재를 했지만 중국 전체 무역 수지 흑자는 미국은 274억 줄었지만 전체적으로는 698억 불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중국은 수출 안 되면 망하는 나라, 미국으로 수출하면 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전체 그 GDP에서
중국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과거에는 이것이 한 35%, 40% 같지만 지금은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얼마냐면 16.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이 0이 되더라도 중국의 GDP에서 미치는 영향은 한 3, 4%에 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 이외 지역 83% 지역에서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바람에 무역 수지 흑자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에서는 구멍이 숭숭 뚫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만약에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일본이 미국 GDP의 71%까지 갔던 것이 95년인데요. 금년에 이걸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미국은 역대로 가장 이제 강력한 넘버 2를 만나게 되고, 만약 이걸 벗어나게 되면 아마 중국은 소련과 일본하고는 다른 길을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일본을 이제 죽였을 때 미국이 쓴 무기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기술이고 또 하나가 금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을 어떻게 죽였냐 그러면 1985년에 프라자비를 통해서 엔고를 시켰죠. 그래서 5년 만에 엔화를 260원을 120원, 53% 절상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모든 기업들이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에서 이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을 해서 3번에 걸쳐서 연장하는 바람에 이제 일본의 IT 업체가 다 죽어나갔죠. 그래서 문제는 그러면 지금 2019년에 중국하고 1985년에 일본을 놓고 보면 약간 다른 점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당시에 일본은 39%, 중국은 이제 1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 대비해서 보면 43%밖에 안 되고요. 대미 흑자 비중을 보면 일본은 그때 99%가 대미 흑자인데 지금 중국은 한 70%가 미국의 30%는 다른 지역이고요. 그래서 인구는 일본은 중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리고 당시에 환율이 그렇게 높은 절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은 변동 환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정부와 관리하는 관리 변동 환율, 함부로 이거 환율을 올리고 싶어도 다른 나라가 합의보다라도 올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왜 일본은 그러면 환율이 50% 절상이 될 줄 알면서도 엔고를 용인했냐 그러면 바로 그것은 국방을 미국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다른 점은 1985년에 일본과 2019년에 중국은 지금 9가지 측면에서 다르고요. 그리고 경제 규모에서 놓고 보면 당시에 퍼캡ita 인컴은 대략 11,000불 레벨인데요. GDP는 85년에 일본이 1조 4천억 달러인데 지금 중국은 14조 9천억 달러입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더 커졌고요. GDP 규모를 보면 1985년에 미국 GDP의 일본이 한 32%였지만 지금 중국은 71%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다른 점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재미난 것은 환율이 50%는 절상인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우리 1,100원 환율이 550원 되면 삼성전자가, LG전자가, 현대차가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일본은 이게 환율이 50% 절상이 됐으면 주가도 폭락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주가는 6,900에서 38,900으로 이게 2.4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엔화 환율은 오른쪽에 보시는 차트에서 저렇게 떨어지는데 주가는 폭등했는데 이것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 금융시장 개방을 통해서 환차익에다가 미국계 자금이 대거 들어가서 주식, 채권, 부동산 모든 자산에 버블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이제 89년에 피크에서 이걸 털고 나면서 일본이 그 후유증으로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20년 동안 헤매게 되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은 지금 거기에 중요한 경제 측면에서의 대응은 바로 14차 5개년 계획에서 나타나는 이제 계획인데요. 여기서 놓고 보면 13차 5개년 과거 5년 동안은 농업, 제조업, SOC, 신에너지, 전략산업, 전통산업, 전자상거래 7가지에 이제 포커스를 많이 했는데 최근 한 2년 동안에 중국 증시에서 주가가 폭등한 것은 전통산업이었습니다. 음식료라든지 뭐 이런 산업들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리고 해외에 상장한 전자상거래 관련되는 인터넷 관련 회사들이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은 이제 뭐가 될 거냐 하는 건데 이번 14차 5개년 계획에서는 우선순위가 바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신에너지, 두 번째 첨단기술, 세 번째가 의료보건, 의학, 그리고 양로서비스, 지역개발, 전염병 방지 이런 건데 1, 2, 3번이 이게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향후 몇 년간에 이 중국의 관심사는 과거 이제 5년간은 내수를 봤다고 하면 이제는 소위 말하는 신에너지, 태양광, 신에너지 자동차, 반도체, 5G, 방산, 제약, 바이오 뭐 이런 쪽들이 이제 관심의 대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중국이 장기적인 이제 1990년에 거래소를 만드는데 4번의 큰 주가 폭등이 있었고 지금 이제 5번째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미중의 금융 전쟁이 여기서 벌어질 판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이제 앞으로 기술 전쟁, 금융 전쟁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 흘러갈 거냐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은 기술 전쟁에 있어서는 이것을 약간 풀어주고 금융 전쟁에서 이득을 왕창 챙겨가는 이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도 중국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당장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중국에게 기술은 현재처럼 한 3세대 정도 뒤진 기술은 허용을 하고 대신 반대급부로 금융시장을 왕창 열게 해서 거기서 이제 캐피탈 게인을 얻어가는 이런 구조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반도체를 중단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려워지는데 중국말에 그런 말에 살을 주고 뼈를 얻는다. 그게 이제 아마 금융을 내주면서 이 기술을 이것을 단절시키지 않는 그 전략을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국의 주가가 엉망이고 미국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인덱스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종목별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 주가 상승률보다 월등히 많이 올라간 주가들, 그러니까 후전깡통, 한국인에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 한 1000몇백 종목 중에서 금년도 연초 이래로 상위 54 같은 경우 중국이 59% 올라갔고요. 상위 10개 같은 경우는 96%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이제 동학개미들이 미국 투자를 많이 했지만 이런 이제 주가들이 올라가는 주식들이 중국에 이 50개, 100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잘 모르는데 그 이유는 원수 같은 중국어가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을 조금 다르게 보면요. 미국도 돈이 많이 풀렸지만 중국이 지금 통화량이 미국의 2배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찌르기만 하면 이것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룸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중국 주가가 이것이 전혀 안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그 차트에서 보시면 빨간 색깔이 상해 지수고 파란 색깔이 뭐냐고 그러면 시가총액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이것이 한 3,300, 3,200이 있지만 시가총액은 이미 전고점을 갱신하고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의 중요한 팁인데 바로 중국은 지수로 투자하면 안 되고 업종이나 종목을 투자해야 된다. 이유는 뭐냐 그러면 바로 다음 차트인데요.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중국이 주가가 좋을 때 엄청난 IPO 증자 이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EPS 다 혈신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 마찬가지고 2015년에도 마찬가지고 2015년 이후에 왜 주가가 행보를 했냐 그러면 주가는 행보했지만 자금 조달을 엄청나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수는 올라가기 어렵다. 그리고 중국 시장 자체는 이 전체에서 보면 상장에서 전체 이익의 절반이 은행 이익입니다. 금융 이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가 움직이지 않으면 지수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번 주 29일인가요? 그 전 세계 핀테크 회사에서 1등하는 개미 금융 엔드 파이낸셜 그룹이 이번에 IPO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게 청약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많지만 이번에 IPO하는 금액이 340억 불 가까이 됩니다. 340억 불은 지난번에 아람코가 290억 불인가 그랬죠. 세계 역사상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IPO가 지금 이번에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어젠가 공모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68.8위안요. 그래서 뭐 전 세계 주요 이제 IB들이 이 IPO 가격, 상장 후 주가 뭐 이런 걸 예측을 했는데 가장 낮게 추정한 데가 시총이 1950억 불, 우리 돈으로 220조 원. 그리고 가장 이제 높게 추정한 데가 골드만삭스인데요. 얼마를 했냐 그러면 535조 원을 추정을 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시총이 한 300조에서 400조 사이인데 지금 이게 중국의 이 핀테크 회사가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놓고 보면 지금 68.8달러, 68.8위안이면은 대략적으로 PR로 보면 한 50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나스닥이나 홍콩, 뉴욕에 상장되어 있는 그 페이팔이나 텐센트나 아리바바나 페이스북 이렇게도 놓고 보면 인터넷에서 평균 PR이 한 60 정도 됩니다. 60 정도라고 놓고 보면 이번에 IPO 들어가서 청약하면 어떻게 되냐? 68.8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큰 수익을 내긴 어려울 것 같아요. 대략 한 20% 정도 포텐셜이 있지만 문제는 요 5개 비교 대상 회사 중에서 큰 회사 2개만 이제 60보다 높고 나머지는 다 40배에서 50 사이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43까지 떨어진다 마이너스 11%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엔드 파이낸셜의 그 IPO보다는 이게 상장함으로 인해서 관련되는 회사들이 오히려 더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갔어요. 지금 또 하나 놓고 보면 결국은 부동산이 중요한데, 뭐 한국에서는 중국이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큰일 난다고 그러는데 중국의 부동산은 빠지질 않습니다.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가격은 코로나19 때문에 폭락을 했다가 심천, 북경, 상해 순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면 심천은 결국은 경제와 같이 가는데 심천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상해가 먼저 폭락을 한번 했다가 지금 부동산 가격은 코로나19 전을 완전히 회복을 했고요. 북경도 마찬가지로 폭락을 했다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위에 거는 상해 지수고 밑에 것은 부동산 가격 지수인데 보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박스를 쳐놓은 데하고 빨간색으로 쳐놓은 데가 서로 다릅니다. 이 부동산과 주가가 같이 움직였던 시대하고 지금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데 이것의 중요한 이유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정부는 우리하고 비슷한데요.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만 집은 사는 곳이지 투기하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격하게 투기 억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GDP의 2배가 넘는 이제 돈이 풀렸고 정부가 지금 부동산을 아주 강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안을 놓고 보면 이게 좀 다른 것이 GDP가 이번에 4.9인데요. 1차 산업하고 2차 산업은 11.6, 8.6인데 서비스업 3차 산업이 5%로 성장이 났습니다. 이게 다 까먹은 겁니다. 그리고 산업별로 놓고 보더라도 자동차, 전기차, 풍력, 가전, 철강은 웃었지만 스마트폰, 태양광, 백주는 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뭐 우리가 친중, 반중, 공중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극중을 하려면 지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업에서 이 웃는 업종 5개, 우는 업종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은 지중이 돈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션강동 종목 1000여 개 중에서 그 중에서 100등 안에 들어간 종목이면 이것이 주가가 50%대의 상승을 보이지만 그 산업이나 종목을 정확하게 모르면 이것은 어렵다. 그래서 중국을 조금 더 깊이 하는 것이 바로 돈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국은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가 중국이 1등이 미국이지만 대국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미리 예측하고 먼저 가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 대국 투자에 대한 답이라고 보십니다. 예, 시간이 다 됐네요. 제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이야기를 정말 쉽게 풀어주셔서 이해하기가 쉬웠는데요. 네, 그럼 댓글로 올라온 글 중 몇 개를 골라 전병서 소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펼쳐질 미중 경쟁이 정말 치열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뭐 미국하고 중국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국은 전략은 딱 2마리 동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쥐하고 고슴도치요. 그래서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면 미국을 선택할 수도 있고 중국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 한쪽 선택하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본하고 필리핀을 놓고 보면 절묘한 타이밍에 중국과 미국에 붙어서 이 이득을 극대화를 시켰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미중의 기술 전쟁에서 한국은 저는 고슴도치 전략이 중요한데요. 호랑이도 고슴도치를 잡아먹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가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하고 관계에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이 고슴도치의 가시처럼 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필살기, 독보적인 기술이 있으면 그러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독보적인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것은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초격차를 얘기하지만 반도체 말고 다른 쪽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뭐 배터리나 이 새로운 신성장 산업에서 중국을 절절매개할 수 있는 그 키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확보를 하면은 또 이제 40년을 웃을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중국에 계속적으로 치는 상황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네, 한국의 독보적인 기술이 꼭 생겨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 A주에는 중국의 국영 기업이 많고요. 홍콩 증시에는 테크 기업의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어떤 시장의 성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약간 그게 잘못되어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지금 그 심전 시장이 기술주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홍콩보다 더 많이 상장이 되어 있고 상해에도 지금 커추왕반이라고 이제 스타마켓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6개 첨단 산업주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은 이제 미국의 나스닥 같은 시장을 만드는 것이 상해에 상장되어 있는 커추왕반이라는 것이고요. 성장성을 놓고 보면 국유기업들은 뭐 GDP 성장률 플러스 알파 정도라고 봐야 되고 그 기술주 시장이 큰데 심천에 있는 기술주 시장하고 상해에 있는 커추왕반 시장이 이게 성장성이 이제 굉장히 높은 주목할 만한 시장이 있고요. 이 두 개 시장은 불행하게도 한국
개인 투자가들은 아직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국이 최근에 발표한 걸 놓고 보면 그 거주항반이나 창업반에 대해서도 시장 개방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이메일 등을 통해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해 주신 전병서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